이제 앞으로 3번 연속 인하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잠깐 쉬고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음에 인하 안 하겠다는 거죠. 파월 의장이 아마 금리 인하 속도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파산하면서 금융회사들이 파산을 하면서 이렇게 연쇄부도가 일어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주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변정규 미주은행 전문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책 소개로 좀 시작을 했는데 뭐 좀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가장 기본은 금리와 외환 환율일 것 같은데 금리와 환율을 모두 이렇게 정석을 한 권씩 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정석이 될까요? 저번에는 예. 달러였고 예. 환율이었고 예. 지금은 금리인 거잖아요. 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돈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밌게 돈 버는 법을 알려면 뭐 이렇게 환율 금리를 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썼는데요. 이렇게 잘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책을 잠깐 또 한번 보여주시면 두께가 상당합니다만 제가 이제 한번 봤거든요. 네,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보셨네요. 네, 요즘에 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이런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약간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화폐금융론이라고 있어요. 경제학에 저도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한자도 예. 많고 뭐 영어도 많고 그런데 화폐금융론의 만화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장인물도 이렇게 캐리커처가 다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례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이제 전문임을 모셨으면 당연히 또 FOMC의 남자이기 때문에 FOMC 지금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시장의 예상대로 25bp 인하는 했지만 그 이후에 내년에 금리 인하 폭을 대폭 축소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총평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기차를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요. 기차가 요즘에는 기차가 이렇게 언듈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없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면 청룡 열차를 타면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요. 쭉 금리 인하 시기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은 느낌?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어떤 뭐 의외라고 느껴진 만큼 매파적이었다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4번 인하를 저번 9월 달에 뭐 시사를 했어요. 점도표에서 4번 인하를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뭐 한 번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설마 줄일까 했는데 또 이제 한 번은 줄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2번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예, 이번에 이제 그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위원들 19명 중에 10명이 3.75%에서 4%를 내년 2025년 말 기준금리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그 연준 위원들 중에 다수 간에 컨센서스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네. 예. 그러면 그 FOMC 성명서 리뷰부터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실까요? 이거 또 자료실에 올라와 있을 텐데 항상 비밀번호 5555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성명서를 한번 보시죠.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어요. 우선 뭐 고용과 물가를 보시면은 변경된 거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우는 2%에 다가가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남겨놨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자 한 분이. 네. 뭐 계속해서 내려간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데 굳이 2% 목표를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니? 이거 올려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2%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7년 이러한 그 프로젝션에서도 2%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2%의 물가 목표치는 불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연준의 목표 관련돼서도 변경된 문장이 없습니다. 고용과 물가 안정의 밸런스는 대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11월과 12월 성명서에서 다 똑같은데 단어 몇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The extent and timing이라는 그
뭐 단어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뭐 빵이 있고 안고라고 있으면 네. 안고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건 뭐냐면 과거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의미가 뭐냐면 범위와 시기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까지 3연속 금리 인하는 이번으로 종료됐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지금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1월 달에 있잖아요. 네. 아마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동결 정도. 그렇죠. 동결이죠. 네. 예, 1월 달은 무조건 동결입니다. 아니, 저희 뭐 무조건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네. 예. 무조건 동결이라고 봐야 돼요. 이 문장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시기와 정도 그 범위를 갖다가 다시 정하겠다는 건 뭐냐. 앞으로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을 다시 이제 전환시켜서 지금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서서 이제 앞으로 3번 연속 인하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잠깐 쉬고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음에 인하 안 하겠다는 거죠. 네. 단시일 내에는 안 할 것 같은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물가든 고용이든 지표가 좀 바뀌면 파월이 늘 그래왔듯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있는데 1월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뭐 한 달 조금 넘게 한 6주 정도 있는데 그 사이에 지표가 그렇게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지금 그 SEP 리포트,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죠. 네. 경제 요약 보고서에 보시면 전망 보고서에 보시면 첫 번째 물가가요. 네. 연준이 선호하는 PCE이지 않습니까? PCE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전체 시골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러한 통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PCE가 헤드라인이건 뭐 핵심 코어 PCE건 둘 다 올랐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어요. 네. 예, 게다가 실업률을 봅시다. 실업률도 사실은 좀 뭐 예를 들면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고용이 조금 더 안 좋아지겠다 해서 금리를 빨리 내릴 텐데 실업률은 오히려 또 줄었어요. 이게 4.4%에서 4.2%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 4.4%도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2%는 미국 거의 역대급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장기간. 전무님 차라리 그 SEP 리포트 경제 전망치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볼까요? 볼까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거예요, 지금. 네. 예, 16페이지죠. 예.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시면 물가 전망은 상향을 했고, 네, 네. 실업률은 낮췄어요. 네, PC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보시면 9월 달 왼쪽에 2024년 2.3%. 어차피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전기에 그러한 그 전망치가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2.3%에서 9월 달에 2.3%에서 12월은 2.4%로 PC 물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5%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만큼 위원들은 PC 물가 인상률이 상승률이 이만큼 더 커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PC만 한번 봅시다. 보시면 왼쪽에 보세요. 9월 달에 PC 파란색 줄이 있죠. PC 인플레이션. 여기에 네. 보시면 2025년을 보시면 6월 달은 6월 달이 프로젝션이 2025년께 2.3%였잖아요. 이게 2.1%로 9월 달에는 0.2%만큼 줄었어요. 네. 네. 그런데 오른쪽 빨간색을 보시면 9월 달에 2025년 9월 달 전망치가 2.1%인데 무려 0.4%나 올랐어요. 전망치가. 그렇잖아요. 네. PC 2.5%로 이렇게 올랐다는 건 뭐냐? 그만큼 연준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의 생각은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네. 이것을 보고 연준위원들이 생각을 그렇게 또 하겠죠. 네. 예. 마찬가지로 핵심 PC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9월 달에는 2.2%로 나왔는데 12월 2.2%로 전망을 했는데 네. 이제
12월은 2.5%. 이것도 지금 핵심 코어 PC도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뭐 stubborn inflation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4%에서 4.2%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2024년. 예, 2025년도 한 0.1% 이렇게 낮춰 잡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경제 성장률은 더 올랐어요. 네. 네. 특히나 올해 말까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0%에서 2.5%로 0.5%나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더 올랐죠. 근데 이것도 가면 갈수록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실업률은 반대로 내려갔고요. 네. 인플레이션율도 낮아져야 되는데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리겠냐 이거죠. 어제 시장은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 이제 파월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게 매파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는 당분간은 끝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연중에도 계속 이게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만약에 실업률이 아주 올라가면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면 재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실업률도 괜찮고 그러니까 고용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 물가 조금 올라간다고 금리 못 낮추는 게 재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시장이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닐까요? 저는 어제 그 문장이 귀에 딱 들어왔던 게 오늘 새벽에 그 another good year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년 한 해는 그래도 좋은 해일 거다 또 이 말을 이 말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렇게 계속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일까요? 네. 뭐 매해 좋죠. 사실은 조금 가난한 해도 있고요. 저희가 돈을 벌 때 그렇죠. 좀 부족한 해도 있고 많이 있긴 하지만 항상 풍족하면 좋겠지만 뭐 좀 우리가 좀 덜 풍족한 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고 좋은 해도 있습니다. 근데 매해 우리는 뭐 열심히 살잖아요, 다들. 근데 내년에 어떤 상황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보다. 네. 왜냐하면 자,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생각만큼 지금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변수는 너무 많아요. 네.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네. 네. 그렇죠. 트럼프가 또 다른 지금 변수로 작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트럼프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약달러를 원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근데 트럼프 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파월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맞춰줄 의향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만의 자그마한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할지 그것은 잘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를 보면 좀 달랐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일기를 보면 2016년에 트럼프 일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첫 한 해 반,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유로화, 그 다음에 위안화, 중국 위안화 둘 다 되게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 그래서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달러당 6.5위안대까지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유로존도 그때 무역 마찰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도 뭐 유로당 1.2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래가 됐는데 이게 갑자기 동력을 잃어요. 네. 한 1, 2년 후에. 왜 그러냐면 트럼프 일기 때는
불행하게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달러 약세를 갖고 가고 싶었는데 금리 인상기였어요. 네. 이때가 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달러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달러 약세를 추구한다고 해서 자기가 내리라고 해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해서 달러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서서히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트럼프 1기 집권기에는 뭐 초기에는 달러 약세가 급격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서서히 한 2, 3년 동안은 달러가 다시 강세를 띠다가 말년에 가서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코로나 기간에 사실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이번에는 근데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수가 다른 게 지금은 금리 인하기 있잖아요.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한테는 좀 딱 약달러를 가져가기에는 그러한 토양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로 미루어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 조절에 확실한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저금리와 약달러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1월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월도 파월의 이제 방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도 트럼프의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1월에 아까 전에 전무님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동결로 나올 가능성 그래도 훨씬 높다고 봐야 될까요? 1월 달에 동결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8월 달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어요. 블랙 먼데이도 겪었잖아요. 네. 그때 크게 하락하는 그런 장세 속에서도 뭐 잭슨홀 미팅을 거쳐서 시장을 갖다가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고 네. 난 다음에 50bp 인하라는 결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월이 내가 지켰다 이런 식으로 성명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도.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이러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 미래를 살짝 보여주는, 뭐 티저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성명서에서 뭐 문구를 수정하면서 나는 이때까지 3번의 금리 인하를 갖다가 종결했고 여기서 다시 멈춰서 다시 보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보였기 때문에 이러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내리면은요 좀 이상해요. 네. 그러면요, 전무님께서 오늘도 자료에 이 12월 FOMC 결과와 시사점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번 FOMC에서 이 미래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뭐 이번 결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전무님께서 가장 주목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셨을까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조금 과거와 달리 같다는 점, 그 다음에 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지속하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저희가 그 9월 FOMC까지만 해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지난번 11월 FOMC에서 저희가 성명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다 없앴어요.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은 그게 네. 보이실 텐데,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란 문구를 다 없앴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준의 2가지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고용 네. 2가지거든요. 완전 네. 고용. 고용은 성장이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갖다 달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으니 나는 이게 더 이상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용과 성장에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관련 문구를 다 지웠습니다. 이건 11월 달 성명서에 가서 보시면 그때 저희가 올려놨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텐데 거기 다 없앴어요. 그래서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걸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 관리를 왜 다 지웠냐는 거예요, 제가. 네. 예. 그리고 9월 달 점도표도 지금 이번에 점도표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점도표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도표는 휘발성이 굉장히 큰 그러한
스타 그래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짧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이런 점도표의 유통기한은. 그래서 좀 짧아졌다. 예전보다도 짧아졌다.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어떻게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황에서 연준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를 보기 때문에 상황이 1개월, 2개월 바뀌면 이러한 점도표도 얼마든지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지나간 점도표를 보면서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참고만 할 뿐, 그리고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봐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번에 크게 느꼈고요. 네. 예, 두 번째로 본다면, 연준이 지금 그 금리 인하를 네. 네.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확 뒤집는 그러한 결과를 이번에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연준의 위원들도 이 그 정책 전환을 굉장히 유연성 있게,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굉장히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거의 공식화했잖아요. 다음번에는 안 하겠다. 그렇지만 아까 김열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달에는 안 할 수 있어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확 다가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금리 인하를 더 빠른 속도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제가 느낀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 생각엔 지금 잊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네. 상업용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이 왜 지금 조용했냐 하면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공표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8월달 이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가 거의 잦아들게 된다. 1월달은 뭐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1, 4분기에 뭐 더 나아가서 뭐 2번만 인하하겠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 심하면은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좋아져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면 이자 비용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부담에서 빨리 낮아지기 때문에 견뎌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자도 낮아지지 않고 금리도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은 계속 이것을 갖다 견디느니 빨리 이것을 갖다 터뜨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를 다시 소환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기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요, 크기도 커요.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파급 효과도 크고요. 무엇보다 어떠한 신용 사태도 전부 다 대부분은 부동산이 도화선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리먼 금융 위기도 서브프라임이라는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기지, 부동산 문제에서 부동산이 파산하면서 연쇄 부도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파산을 하면서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러한 시종 사태가 나면 미국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리만 상황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는 신용 상황으로 촉발이 됐고요.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리만 상황은 서브프라임이라는 신용 상황. 예를 들면은 서브프라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출금을 못 갚아서 계속해서 파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이 파산을 연속적으로 파산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금액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프레드맥이나 페니메이 같은 이 연관 회사들도 다 같이 파산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불거진 거죠. 반면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팬데믹이었죠. 팬데믹 때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먹고 살라고 돈을 준 거예요. 벌써 돈을 다 썼습니다. 코로나는 신용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쓴 거고요, 정부와. 그래서 이것을 돈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신용 사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지금 돈을 다 쓴 거예요. 유동성을 다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속도로 지금 살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신용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돈을 다 썼는데, 그럼 다시 양적 완화를 다시 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물바다가 됩니다, 이게. 전무님께서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내년에 25년에 2번만 할 거다라는 연준의 현재 예측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라는 큰 이슈를 다시 재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면 연준도 대처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 문제는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와의 문제, 예를 들면 은행 하나가 파산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불거지게 되면 이것을 꺼트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있게 되면 연준은 속된 말로 뜨거 하는 거죠. 뜨거우면 빨리 물을 끼얹어야 돼요. 네. 그럼 전무님 전망은 25년에 몇 번 인하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존의 1%포인트 정도 4번 네 인하할 번이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직 그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불안해할 거고 네. 위험이 좀 생길 수 있다. 예, 인플레이션은 보신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 지금 유동성을 살포해 놨고요. 제가 아까 조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 네. 지금 QT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표에서 이게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블룸버그라는 정보담배기에서 그냥 카피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 9조 달러까지 갔었죠. 예, 2022년에 9조 달러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줄어서 QT 양적 네. 긴축을 하면서 현재 7조 달러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네. 지금 하반기를 거치면서 QT도 사실 속도 조절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상반기 속도 조절을 한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급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속도 조절을 하니까 완만하게 지금 네. 대처 대조표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7조 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훅 늘었거든요. 네. 넘겼는데 그것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지노선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지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지금 상당히 지금 좀 빨아들긴 한 상황이에요. 한 2조 달러를. 그렇지만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수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수치가 약 4조 달러였기 때문에 아직도 약 3조 달러, 그렇죠. 2배까지는 안 돼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지금 한 2조 달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줄어든 그런 효과가 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여러 군데 아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관건은 기준금리입니다. 네. 지금은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달러의 그 강달러가 좀 잦아들 거고요. 강달러 현상이 좀 잦아들면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450원까지 확 치솟았다가 네. 지금 보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이번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금리 인하 변수 연준의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는 이런 변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정치적인 변화와는 별개로 경제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채 문제가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네. 재정 적자 문제로 이렇게 촉발된 부채 문제가 더 나오게 되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채권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달러의 가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지금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은요. S&P와 피치가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 뭐 최고 등급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제 무디스만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디스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향 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달러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향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정 적자를 상반기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트래킹 해야 된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이슈들이 본격화하게 되면 그 엔화와 달러의 안전자산은 사실은 이제 두 개가 다 대체 관계에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기준금리가 조금 인상 속도가 붙게 되면 어느 정도 0.5% 이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엔화 가치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달러보다는 대체 안전자산으로서 이렇게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원화 가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너무 강해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말기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레임덕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행정부한테 넘겨주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생각이 조금 적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나 여러 가지 무역 조건에 그렇게 많이 개입하지 않는 좀 약간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연준의 결정에 전혀 뭐 개입을 하지 않는 이러한 방임주의를 뭐 독립된 그러한 기구를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과거의 트럼프 일기를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이러한 중앙은행의 총재에 여러 가지 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옛날에 X의 전신인 트위터에 네. 예를 들면 많이 날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와서 그런 이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등단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의께서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이제 시간 관계상 꼭 짚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져오신 자료에서 FOMC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외환부터 한국의 금리 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BOJ 지금 일본 말씀해 주셨는데 BOJ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얘기부터요. 네. FOMC가 끝나고 나서 지금 어쨌거나 오늘 환율은 한국은 뭐 지금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혼란도 좀 있지만 그런 와중에 환율이 더 많이 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뭐 굉장히 그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네. 이렇게 환율이 많이 튀니까 유학생 등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자영업자분들도 전부 다 수입품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그러한 금리보다도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고요. 체감 물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돈을 갖다가 번다고 해도 가처분 소득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서민들의 고통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환율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이번에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조금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환율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금은 못 봤는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엔화 환율도요. 달러 엔이 157엔을 넘겼어요. 네. 오늘 물론 BOJ가 금리 동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엔화의 약세도 이렇게 금리에 연동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시사점이에요. 우리한테.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빨리 단행을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너무 나쁘거든요. 경제가 둔화가 그렇죠. 되고.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그러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환율 상승은 또한 이러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갖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조금 더 예전에 기준금리를 높였었으면 어떻게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FOMC 미국 연준이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도 4% 중반이나 이 정도까지 올렸다면 가계부채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는 그러한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와서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우려하지 않고 금리를 좀 더 내릴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금리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올렸다면 환율도 더 방어가 쉬웠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차를 2% 이상 갖고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서의 유출, 그 다음에 환율의 상승 이런 것들이 불보듯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금리를 내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환율도 부작용이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특정 부동산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기준금리든 무엇을 갖다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또 하나의 반면교사를 우리가 시사점으로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인상을 못했고 우리도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채권 수익률을 보니까 채권 금리를 보니까 이게 정말 심상치 않다 느끼는 것은 미국은 10년물이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도 한국 10년물은 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금리가 미국이랑 한국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은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건 혹시 아닌가요? 어떻게 경기 보십니까? 둔화를 예측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채권 투자자들이 보겠지만 장기 채권을 지금 이렇게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데 10년물이 이것은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WGBI 우리 국채기 국채지수 편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에 이러한 금융 사이클이 안정이 되고 상황이 반전이 된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스케줄에 정해진 대로 11월까지 국채 편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채를 편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채권이 많이 발행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것을 그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장기채의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반면에 지금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열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중장기 채권, 그다음 우리나라의 중장기 채권, 이
시장 금리차죠. 네. 국채 금리차, 네. 시장 수익률의 차이. 이것은 민간 국채 아니면은 뭐 국채 금리의 차이를 갖다가 시장 금리 차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시장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유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그렇게 신년물 수익률이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저는 경기 둔화를 의식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월에 금통위가 있죠. 네. 1월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멈출 거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고민이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인하를 했을 때에는 외환 보유고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을 여기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상상이 잘 되지도 않고 그걸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외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급격한 상승은 없어야겠죠. 저는 이렇게 여기서 더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초반까지 환율이 고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인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지정학적인 우려가 커졌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뢰가 많으면은요 환율은 높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파병도 있죠.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죠. 아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컨트롤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건데 미중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행정부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무역 마찰을 언제 갖고 갈지 이런 것들은 아마 생각을 해놓긴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위안화 약세가 불보듯이 뻔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사실은 11월 초죠. 저희가 네. 환율 예측을 했을 때 다른 기관들이 12월 초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대부분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1월달, 2월달, 1, 4분기까지도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440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뭐 비상계엄이라든가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 속도의 제어 이런 것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정하지 그렇죠.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 게다가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문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너무 경제가 안 좋아요. 지금 경기 둔화 속도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갖다 빨리 갖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유로화 문제입니다. 유로화가 심할 경우에는 1, 4분기에 페리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챔피언이 아무리 약해져도 도전자가 더 약해지면 챔피언 벨트를 갖고 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중국 위안화를 얘기를 드렸어요. 네. 위안화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더 큰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높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다른 이슈들이 더 많이 터져가지고 위안화 무역 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우리 환율이 지금 1,450원대를 지금 아까 일시적으로 넘겼었어요. 네.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열어둬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떠한 변수들이 새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것은 다 변수들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 네. 그리고 유로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전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빨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반면에 오늘 보셨듯이 이렇게 그 연준은 미국만 좋잖아요, 경기가. 네. 그리고 미국만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유로화 대비 달러 강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런 것들로 본다면 1월 달, 그다음에 2월 달, 1, 4분기에도 계속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폭제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약달러를 우리는 추구하겠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우리는 이제 다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게 되겠는데 파월 의장이 아마 금리 인하 속도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